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예고해드렸듯이 다음 기축통화가 될 중앙집권 암호화폐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이제 방대한데 이유는 제가 그 과거의 그 흐름들, 그리고 현재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이 좀 일관적이게 설명이 가능하려면 그 관련된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좀 길더라도. 그리고 다음 주까지 넘어가게 되면 흐름이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금요일 내에 완전히 이제 끝내기 위해서 두 편으로만 이제 나눴습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IMF가 최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지 그 부분들을 차차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51번 영상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새로운 통화가 출현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더듬어 보면은 일단 세계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그게 심각한 금융 위기로 전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자산 시장이 이제 디플레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중앙은행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QE1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QE1 끝나고 2 그리고 3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QE 후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QE5부터는 좀 다른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근거로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대규모 양적 완화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피아트 머니, 그러니까 지금의 그 불안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존 통화의 그 가치 폭락이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화폐는 수명이 다 된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과도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과도기를 지나서 새로 사용할 통화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 51번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다음 새로운 통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또 다른 신용화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연한 금본위 제도의 화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기존 암호화폐도 같이 사용을 하면서 4차 산업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IMF나 중앙은행들이 이제 발행하는 그런 암호화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는 암호화폐가 결국 우리가 정말로 쓰이게 될 단일 암호화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 서브 암호화폐들이 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그 IMF의 행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확실한 거는 이건 아닙니다.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불안화폐라든지 근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역사적으로 영원히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바로 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뭐 JP 모건이나 이런 조금 영향력 있는 기관들이 발행하는 서브 암호화폐들이 있는 형식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도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암호화폐 그리고 불안화폐 근본위 제도의 그 화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그 화폐 중에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일단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불안화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급 가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 사이클을 좀 만들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특히 이런 경기 침체 사이클이 거듭될수록 화폐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마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통화의 수명이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피아트 머니 시스템은 반드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다 끝났어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하 세계로 흘러 들어가거나 또 자금 세탁이 좀 가능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네, 하지만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뭐 경기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동성 공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본위 제도의 그 화폐보다. 그리고 근본위 제도의 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유동성 공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화 발행 기준이 그만큼 금을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 확보가 안 되면은 화폐 발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에 굉장히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가 안정이 안 된다는 뜻은 이제 지정학적 위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되게 있으면 이제 어쨌든 군사적인 옵션을 이제 가동을 해야 되고 거기엔 또 많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근본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 공급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비용 사용으로 인해서 큰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리고 경제 규모와 무역 규모가 커질수록 결국 통화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폐 발행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을 이제 만들려면은 뭐 채광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화폐 발행을 하려면. 근데 유일한 이제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화폐 가치 하락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불안화폐와 근본위 제도의 그 화폐는 이런 장점은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화폐들이 큰 위기를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미 지난 역사 속에서 다 모든 것이 증명이 되었거든요. 근본위 제도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닙니다. 이런 약점들이 있고 그리고 불안화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스템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UN이나 그리고 G20이 슬로건으로 내놓고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리고 암호화폐로 볼게요. 암호화폐는 지금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눌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뭐 비트코인이나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발행처가 딱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있죠. 어쨌든 다 발행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예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무담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뭐 리플, 뭐 이더리움 이런 그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그 중개자의 그 무결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자금 세탁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한 중앙 시커나가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초기 채굴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던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탈중앙화를 이제 목표로 하지만 결국 중앙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이 문제도 51번 영상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발행처의 그 부정행위나 파산 우려 이런 것들은 이제 뉴스로 많이 보셨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변동성이 심하게 되면은 이 자체로서 화폐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리고 채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비용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 특히 가치가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발행처가 좀 불분명한 거, 이런 문제를 조금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에서 주로 이제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신뢰 있는 이제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발행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제 테더입니다. 테더는 담보가 달러입니다. 현재 우리가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달러를 이제 담보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미니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기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마저도 발행처의 부정행위나 파산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하나 터졌죠. 비트파이넥스에서 테더로 8억 5천만 달러의 그 손실을 내고도 은폐를 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담보가 지금 달러라고 했잖아요. 담보가 되는 이 달러 자체가 불안화폐잖아요. 불안화폐. 그러면 달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달러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테더와 제미니 달러도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안화폐 시스템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정말로 사용하려는 차세대의 그 코인보다는 조금 기존 그 불안화폐 시스템에 많이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그 암호화폐, 여기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IMF나 BIS나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제 CNBC에서 2019년 4월 11일 날 라가르드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스트럭터, 이게 이제 혼란을 시키는 사람들 이런 뜻인데, 직역하면 이건 한마디로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를 얘기한 거예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스템을 확실하게 흔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라가르드 그 IMF 총재의 말에 따르면 디지털 통화 같은 금융 기술은 은행 시스템을 흔들고 있으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시되어야만 한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해드릴 때 중요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주황색으로 표기된 그 단어들을 유심히 보시면은 이들의 의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암호화, 자산, 통화 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분산된 원장 기술은 확실히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금융산업 변화는 규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이런 블록체인 관련 그 산업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제 조건을 답니다. 규제, 그리고 여기서 안전성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감시되어야만 한다. 이런 단어들 유심히 이제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안정성을 잃을 정도로 시스템을 뒤흔드는 혁신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안정성을 잃을 정도의 기술이라면 우리는 그런 정도의 그 혁신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JP모건은 고객사 간 결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토큰
JPM 코인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마커스라는 디지털 소매 은행을 해외로 확장하고 있다. 이에 이것들은 모두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그것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여기서도 이제 부정은 안 하죠. 하지만 규제를 받아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많은 암호화폐들은 중앙 분권화가 되어 있어서 중앙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앙 분권화, 탈중앙화를 오히려 이제 안 좋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앙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결국 이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6월 18일 기사예요. 파이낸셜 이제 뉴스인데 이 내용을 또 살펴볼게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이 암호화폐로 인해 비효율적인 환경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목이 집중된다. BIS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가상통화가 해결할 수 있는 경제 문제는 전무하다. 며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느리고 비싸지며 담합에 취약하다. 이거는 이제 2017년에 있었던 암호화폐들의 그런 뭐 급등 사례, 그리고 거기서 이미 초기 채굴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 추락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화폐는 가치의 안정성, 여기 또 안정성이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거래량이 많아도 거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는 안정적으로 돈의 가치가 유지되어야 사람들이 믿고 돈을 사용하면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존의 그 암호화폐는 현재 달러 표기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열린 동시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치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을 사용하도록 화폐가 신뢰가 쌓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 암호화폐와 반대로 암호화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효율성과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BIS는 꼬집었다. 또 BIS는 중앙은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은행의 중요성. BIS는 암호화폐 수요에 따라 화폐의 가치도 급변한다며 중앙은행의 경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앙 권력으로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데 암호화폐는 그런 면이 없다. 한마디로 탈중앙화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을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BIS는 비효율적인 가상통화를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암호화폐는 환경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 문제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는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채굴을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BIS는 현재 가상통화 중 가장 잘 알려진 비트코인만을 채굴하는데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스위스 같은 중간 크기 규모의 국가 소비량과 맞먹는다. 며 비트코인이 이외에 다른 가상통화까지 고려하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옐런 연준 의장이 마지막 임기 때 암호화폐 관련해서 또 발언을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2017년 12월입니다. 거의 임기 마지막 때 비트코인은 투기적 자산이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나머지는 다 패스하고 결과적으로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고 안정적인 가치 저장, 여기 또 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급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상화폐 또는 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의 그 위험을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옐런 의장은 이와 함께 비트코인은 결제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핵심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에 상당 수준으로 노출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유통을 관리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게 중요하죠. 또 연준이 비트코인 유통을 관리할 의무는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은행기관의 관리 감독 등의
의무, 그 외에 연준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어떤 규제를 할 의무도 없다. 그만큼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규제와 감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것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간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IMF 그리고 BIS 그리고 옐런 연준 의장이 이제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죠. 신뢰, 안정, 그리고 규제, 감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2018년 4월 19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미국 헤지펀드 거물 유력 연준 의사, 비트코인 대체할 새 암호화폐 개발할 것. 작년 12월 드루켄 밀러는 CNBC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보이는 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거래에 사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환 매체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앞에서도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해당 기사에서 워시 이사는 연준이 자체 암호화폐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뒤에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결국 중앙은행 이런 기관들이 이제 발행을 하는 그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거를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현재 금융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대표적인 기구를 이제 나열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연방준비제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죠? 연준 같은 경우는 191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번 영상인가요? 19번 영상인가?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연준을 소유한 금융 엘리트들은 매년 6%의 배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어느 국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금융 엘리트들이에요. 금융 엘리트들이 소유한 독립적인 그냥 기관입니다. 그리고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이제 경제, 금융정책의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은 전 세계 통화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그리고 BIS, 국제결제은행이 있겠죠. 국제결제은행은 1930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이제 목적은 국제금융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앙은행과 다른 기관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국제기구. 한마디로 모든 나라의 그 중앙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중앙은행들을 모두 다 이제 관리하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IMF, 국제통화기금이 있겠죠. IMF 같은 경우에는 1944년 브레튼 우즈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설립이 된 겁니다. 세계 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해 가맹국들의 고용 증대, 소득 증가, 생산 자원 개발에 기여하고 안정된 국가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많이 접하고 계시는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 BCBS가 있습니다.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는 1974년에 설립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BIS 국제결제은행을 이제 돕는 기구거든요. 어떤 식으로 돕느냐? 국제결제은행이 이제 자기자본 비율 등 은행 감독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여기서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국 감독 당국 간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각국의 금융 당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 당국 간 협력 정보 교환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모든 국가의 금융 당국의 상위 기관입니다. 요 내용들을 보면은 다 연준이 설립된 이후에 다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합니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시하고 그런 목적으로 위해서 이제 생겨난 기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금융 엘리트들이 진짜 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리가르드 총재나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뭐 연준 당시 그 옐런 의장이 임기로 있었을 때 그때 그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나요? 단 한 명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을 다 달죠. 감시, 통제, 규제 이런 것들 다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뭔지는 알겠죠, 그러면. 그리고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결국 금융 엘리트들의 그 목적은 뭡니까? 지금 금융 엘리트들이 소유한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이 사람들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를 추려보면은 결국 안정,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바탕 위에 지속 가능한 성장 개발을 할 수 있다. 이게 모토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 개발은 많이 보던 문장이죠. UN, 그리고 G20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관들이. 그리고 결국엔 이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제와 감시가 어려운 기존 암호화폐를 도입할 가능성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입니다. 0%. 기존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형식의 그 암호화폐가 우리 전 세계가 사용할 통화로서 발달할 가능성은 0%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거부하는 것일까? 블록체인 기술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2018년에 올라온, 이건 8월 6일날 올라온 거거든요. IMF 공식 홈페이지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싹 정리돼서 올라왔어요. 암호화폐가 이제 뭔가 이렇게 커다란 부제를 달아놓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바라봅니다. 일단 잠재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그 머니는 이점이 있다. 이점을 제공한다. 근데 어떤 이점이냐? 잠재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점을 제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잠재적인 리스크, 요거만 제거하면은 이점만 남겠죠.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IMF는.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추려봤어요. 암호화폐 시작으로 돌아가 보자. 첫 번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필명을 사용한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2009년에 소개되었다. 그리고 코인에 따르면 2018년 4월 현재 무려 1,500개 이상의 암호화폐가 존재하고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 리플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미 발행된 암호화폐가 1,500개가 넘는데요. 그리고 암호화폐와 그 기반 기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말하겠죠.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험을 수반한다. 분산된 원장 기술은 송금을 포함한 국제 송금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재정 포용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제 장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결제 서비스들은 이제 며칠이 아니라 단 몇 시간 만에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 기술은 금융 시스템을 넘어서는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그 영역에 대해서도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런 이제 좋은 내용들을 언급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료 이력과 토지 증서와 같은 중요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다 암호화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점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서두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 많은 암호화폐들의 익명성은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이용되기 쉽도록 만든다. 만약 중개인이 거래의 이상 유무나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이용되기 쉽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또한 통화 공급에 대한 통제와, 여기서 또 통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통화 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즉, 지금 중앙화된 그 통화 정책에 위험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안 좋게 보고 있죠. 그리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난 화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IMF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점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이런 리스크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리스크를 제거를 하면 되겠죠. 리스크를 제거를 하면 이점만 남을 겁니다. 이거를 좀 잠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BIS도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6월 27일 날 기사입니다. 일단 여기는 뭐 가상화폐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암호화폐가 맞죠? 암호화폐입니다. 이건 기자가 가상화폐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암호화폐가 맞아요. 암호화폐는 이제 가치 거래가 이제 불안정하다. 그래서 신뢰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가치, 거래 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내용이 등장합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경계를 재정비하고 금융기관의 연계성, 일단 금융기관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이유는 규제,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계속 규제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시장 수요 정도에 따라서 시장 가치가 급변해 역시 불안정하고 장부 조작 가능성과 포크 등으로 암호화폐 신뢰 구조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제 포크는 가상통화의 오류 수정, 성능 개선 등의 이유로 기존 원장 외에 새로운 원장을 신설하는 절차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는 비트코인 캐시 등으로 분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신설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역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죠. 그리고 BIS는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한다면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일정 부분 활용 가치가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 이제 갑자기 또 이점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점이냐? BIS는 운영 주체가 명확하고, 이제 언급을 하죠. 운영 주체가 명확해야 된다. 명확하고 통제 가능한 방식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전제 조건을 다 달았어요. 운영 주체가 명확하고 통제가 가능한 블록체인. 이 경우에는 소액 송금 등 특정 분야의 제한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국가 간 송금이나 무역거래 등 복잡한 처리 절차가 필요한 곳에 스마트 계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IMF가 언급한 내용이랑 똑같죠. 그리고 관건은 전 세계 금융당국의 정책 연관성이다. BIS는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책이 자금 세탁과 투자자 보호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MF가 언급한 자금 세탁 관련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적용됐고 서비스 형태도 정해진 것이 없어서 효과적인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감독이 어렵다.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고 분산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BIS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규제와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 특성상 규제의 경계를 재설정해야 하고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 일맥상통하죠. 내용들이. 규제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서의 블록체인 경우에는 이런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IMF건 BIS건 이 기관들이 말하는 일관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살리되 규제와 감시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서
통제, 관리가 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런 견해들이 2018년도에 갑자기 다 쏟아졌어요. 지금 앞에 제가 언급해드린 모든 기사와 내용들, 그리고 IMF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이 내용들이 다 2018년도에 올라왔습니다. 2018년도와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잡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라고 해서 로스차일드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로스차일드에서 하려는 일들을 은유적으로 굉장히 많이 담아서 매달 발행을 하는 그런 잡지인데요. 여기 이 표지는 왼쪽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다 확대해 놨어요. 일단 이 모양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잡지가 이 표지로 이제 내놓은 잡지는 1988년도 1월 달에 발간한 지금 잡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화면이 1988년도. 그리고 제목은 뭐예요? Get ready for world currency. 요즘 단어로 바꾸면 글로벌 커런시겠죠. 국제 통화를 이제 준비를 해라. 이게 198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은 그 하단에 지금 뭐 링컨으로 표기된 달러도 있고 뭐 엔화도 있고 한마디로 지금 국제 거래에서 사용하고 있는 IMF의 그 특별 인출권에 들어가 있는 모든 화폐들을 다 짓밟고 있죠. 그리고 요건 지금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불사조 활활 타오르고 있죠. 기존에 이런 화폐를 다 짓밟고 있고 그 위에 올라서서 이런 메달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에 2018이라고 지금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2018 1010 피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1010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모릅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2018년도 10월 12일을 기점으로 월드 커런시를 본격적으로 준비에 나설 것이다. 금융 엘리트들이.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확실한 거는 2018년도. 2018년도에 Get ready for world currency. 이런 작업이 시작되겠구나라는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동물이 뭐예요?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불사조. 기존 통화를 다 짓밟고 있고 위에 이제 불사조가 이제 앉아 있는데 불사조는 뭐예요? 영원이죠, 영원. 불멸입니다. 영원 불멸. 한마디로 앞으로 사용할 월드 커런시는 영원 불멸의 통화다. 기존 뭐 암호화폐나 그리고 특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그 불안화폐, 금본위제도 화폐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약점들 때문에. 근데 이거는 영원 불멸이에요. 어떻게 영원 불멸할 수 있는 월드 커런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 불안화폐는 어떻게 된다?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 그림에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잡지 1988년도에 발간된 이 잡지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1988년도에 발간했다라는 내용을 착안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즉 2018년에 미국, 일본, 유럽, 그리고 다른 많은 부유한 나라들의 사람들, 그리고 몇몇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도 같은 통화로 쇼핑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가격은 달러, 엔화, 마르크, 이때 당시는 이제 마르크가 있었습니다. 유로존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화폐가 아니라 이제 가칭 피닉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닉스를 지금 형상화했잖아요. 앞으로의 그 글로벌 커런시는 피닉스, 그러니까 영원 불멸할 수 있는 그런 통화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의미로서 이제 피닉스를 사용한 건데, 여기서는 일단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1988년도 당시에는 그냥 피닉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닉스 통화는 오늘날의 국가 통화보다 더 편리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과 쇼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것이고, 그 이유는 그때쯤이면, 그러니까 2018년도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매달에. 그때쯤이면 지난 20세기 경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기이한 원인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쯤 되면은 경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원인이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예측을 해놨죠. 연두색으로 표기한 건 제 해석입니다. 결국엔 뭡니까? 지금 1988년으로부터 30년 후, 그러니까 2018년이 되겠죠. 2018년쯤 되면은 피아트 머니, 불안화폐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이미 글로벌 금융 엘리트들은 예측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들은 불안화폐 시스템이 이때로부터 30년 정도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통계로부터 해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화폐에 대한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안화폐 시스템은 평균적으로 40년의 수명을 가집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 40년쯤 되면은 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다 붕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금의 불안화폐 시스템은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에 1974년 페트로달러가 구축이 되면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리가 잡힌 것은 1981년 미국의 금융화 선언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때부터 지금 올해 2019년이니까 현재까지 계산해 보면 대체적으로 39년에서 40년이 됐습니다. 즉 우리의 불안화폐 시스템도 수명이 거의 다 된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로스차일드가 발간한 이 기간지에는 이미 다 예상을 해놨어요. 1988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 다음 세기, 이때 당시에는 이제 20세기죠. 20세기 말이니까. 다음 세기는 21세기가 되겠죠. 21세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통합을 향해 세계를 몰아가는 금융 엘리트들은 여기에는 이제 뭐 내추럴 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자연적인 세력들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금융 엘리트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문맥에 맞을 거예요. 금융 엘리트들은 정부들에게 광범위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금융 엘리트들이 모든 정부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암시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금융 엘리트들에게 모든 각국 정부들에게 광범위한 선택지를 제공하게 될 텐데 어떤 선택지냐? 금융 엘리트들이 원하는 그 흐름에 따라올 것인지 아니면 바리케이트를 칠 것인지를 선택지를 제공을 한대요. 한마디로 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거부할 거면 거부해라. 선택은 니들 몫이다. 협박 아닌 협박의 그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피닉스의 길, 여기는 Preparing the Way for the Phoenix라고 되어 있는데 피닉스가 이제 차기 글로벌 화폐의 그 가칭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통화에 향한 길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통화를 향한 길을 준비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그럴듯해 보이는 협정과 더 많은 실제 협약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길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언론 매체와 대중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협정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면에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실제 협약들도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닉스 통화가 민간 부문에서 기존 법정 화폐와 함께 국제적인 통화로서 활발하게 사용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또 하나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이 글로벌 화폐는 모든 화폐가 붕괴되고 짠 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존 화폐 그 마지막 그 사이클에서 국제적인 통화로서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출연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활발하게 사용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부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인보다는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 간 거래. 그리고 주로 무역이겠죠. 가장 중요한 거. 무역 거래에 있어서 그 기업들이 어떤 통화로 결제할지, 지금 대부분 달러로 결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흐름이 바로 이거거든요. 정부들이 이제 새로 출시하게 되는 글로벌 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만들도록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실제 협약으로 제공이 될 거고, 선택은 이제 정부가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글로벌 통화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투표는 이제 합의입니다. 합의. 아마 G20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지금 우리 그 경제 흐름을 감안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통화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통화로서의 그 역할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공식적인 글로벌 통화로서의 투표,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G20에서 나중에 논의가 될 거고, G20에서 투표로 결정되면은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글로벌 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미 1988년도에, 그리고 이 내용이 1988년도에 나왔지만 이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다 계획을 세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꾸로. 그리고 피닉스 통화는 아마 오늘날 여기서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 그러니까 특별 인출권입니다. SDR. IMF의 그 SDR에 편입되어 있는 다른 기축 통화들과 함께 섞여서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사용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죠.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것의 편리함과 구매력의 안정성을 위해 그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법정 화폐에 대한 가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서 또 암시되는 내용들이 많죠. 이 글로벌 통화는 IMF가 깊게 관여할 거다라는 것을 또 암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는 굉장히 편리하다. 기존 법정화폐 그 결제 방식보다 굉장히 편리하대요. 근데 이때는 1988년도인데 이 편리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편리함인지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리고 구매력의 안정성. 이 뜻이 뭡니까? 화폐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화폐가 뭐가 있죠? 근본입니다. 근본이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매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화폐라는 얘기가 또 힌트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 구매력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하편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통화를 선호하게 될 거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죠. 기존 법정화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입니다. 기존 법정화폐에 대한 가치는 문제가 될 것이다. 가치 폭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정책 결정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은 무역과 자본 흐름에 대한 진정한 엄격한 통제의 새로운 확산. 여기서 또 통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통제의 그 새로운 확산. 뭘 암시를 하나요? 통제와 감시, 지금 금융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이런 통제와 감시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새로운 확산. 지금 금융 시스템에 통제와 관련된 새로운 개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또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수반할 것이다. 한마디로 금융 시스템이 엄격한 통제를 위해서 대폭 개혁될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정부들에게 훌륭한 시간을 제공을 한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환율 움직임을 다루고 있고
통화 및 재정 정책을 별도의 억제 없이 배치를 하면서 물가와 소득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는 결과로 씨름해왔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정부들에게 훌륭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성장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물가 소득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는 결과로 계속 이어져 왔죠, 결국에는. 특히 세 번의 경기 사이클을 통해서 화폐 가치가 계속 폭락을 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연준도 계속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성장을 저해한다. 여기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성장. 한마디로 거꾸로 얘기해서 지속적인 개발과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 엘리트들은. 그리고 마지막 내용에 보면은 2018년쯤 피닉스는 쓰인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환영해라.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섬뜩해요. 이 내용이 1988년도에 나왔다는 것도 섬뜩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많이 표면에 드러났다는 것을 거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당시에는 2018년 정도 되면 이제 이것이 출현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현하지는 않았죠. 출현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기사들, 제가 앞서 다뤘던 IMF, BIS 그리고 기타 기관들이 기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안 좋은 점도 얘기하지만 좋은 점도 얘기하면서 전제 조건을 다룬 이런 내용을 언급해 드렸는데 다 2018년대 기사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고 했죠. 그 이유를 제가 이것과 연관돼서 언급을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의 암시를 줬잖아요. 2018년도 되면은 글로벌 커런시를 준비해라. 그리고 여기에는 IMF가 굉장히 많이 깊이 관여할 거다라는 것도 이미 198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IMF의 행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잡지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코노미스트 2015년 10월 31일 날 발간된 잡지 표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네. The Promise of the Blockchain, The Trust Machine. 한마디로 블록체인은 신뢰 머신이다 라고 최종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는 사람들이 이게 몰랐잖아요. 이게 지금 피닉스가 도대체 어떤 통화를 얘기하는 건지 1988년도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화폐인지, 어떤 방식으로 발행이 되길래 편리함과 구매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건지. 그런데 2015년도에 이런 잡지로 힌트를 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이게 뭔지 이제 알게 됐죠.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따라서 다음 차기 기축통화가 될 글로벌 단일 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된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가칭 피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피닉스가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서 프로젝트가 진행될지는 하편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서 내용을 이어 나갈게요. 요거 이제 2018년도 10월달 그 매달에 1010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2018년 10월달에 결국 이 내용이 올라옵니다. G20 Panel Calls for Reset of Global Financial System. 글로벌 금융 시스템 리셋을 위해서 G20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격변한 시대 속에서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만들고 세계 금융 시스템을 리셋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최고 경제학자들과 지도자들의 국제위원회가 말했다. G20은 IMF, WB는 이제 세계은행입니다.
IMF WB 연차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70년간의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세계 질서가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평화를 촉진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 지배 구조와 협력 체계가 흔들리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결국 패배하게 되는 분열된 세계로 표류할 위험이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지휘자가 한 명도 없다. 이미 더 많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세상은 새로운 조화가 필요하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새로운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휘자가 한 명도 없다. 많은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휘자 한 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지금 많이 연주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지휘자. 그리고 새로운 조화가 필요하다. 신세계 질서 NW 이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G20 여기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그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내용이 또 있어요. 이 보고서 배후에 있는 저명한 개인 그룹은 작년에 설립되었고 이때가 이제 2018년 10월날 회의가 있었으니까 작년이라고 한다면 2017년이겠죠. 2017년도에 개인적인 그룹이 사설 그룹이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금융기관과 학계와 자선단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지도자들과 폭넓게 협의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선단체들은 뭡니까? 금융 엘리트들입니다. 자본을 대줄. 왜냐? 지금 이 시스템을 리셋시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자본을 댈 금융 엘리트들, 여기는 뭐 자선단체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금융 엘리트들입니다. 자본을 대는. 이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지도자들과 폭넓게 협의했다. 그리고 16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재무와 지배구조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중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럽중앙은행 장클로드 트리체트 전 총재, 유럽은행의 전 총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전 미국 재무부 차관 존 테일러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JP모건 체이스 인터내셔널 회장인 제이콥 프렌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의 있게 봐주세요. JP모건 인터내셔널 회장. 그리고 전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인 라우람 라잔, 그리고 전 IMF 부총재인 주민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리셋시키기 위한 이 사설 설립된 이 그룹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 그룹에 포함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2019년도네요. 2019년도 4월 23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드디어 IMF 행보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확인을 하고 모든 것을 이제 퍼즐을 맞춰 보니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IMF와 월드뱅크, 세계은행은 뭘 런칭했다? 러닝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런칭했다. 이 내용을 이제 잘 지켜봐야 됩니다. IMF는 세계은행과 자체 블록체인 토큰인 러닝코인을 출시를 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것은 거래를 위해서 출시한 게 아닙니다. 응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추가 설명을 달았어요. 실제 그 글로벌 화폐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그 2015년 이코노미스트 잡지에도 나왔듯이 앞으로 출연하게 될 글로벌 그 단일 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에 그 기사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감시,
통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을 이제 접목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테스트를 해야 될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구조로 감시를 잘 할 수 있게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실제 이들이 사용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위해서 출시했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러닝 코인이 실제 암호화폐와 공공 블록체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거 또 나오죠. 기존 암호화폐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한번 이제 힌트를 제공을 합니다. 실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런 방식의 그 암호화폐 그리고 공공 블록체인과의 그러니까 현재 많이 알려진 그런 블록체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대요. 뭐가 다른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토큰의 금전적인 가치가 전혀 없으며 두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 일단 여기에는 금전적인 가치가 전혀 없어요. 순수하게 이제 연구를 위해서 출시를 한 거고 교육을 이 글로벌 화폐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들. 이 기관들의 그 운영진들이 사전적으로 경험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치를 넣을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의 목표가 나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 기구의 직원들이 암호 자산과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뭐 송금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죠. 자금 세탁과 같은 잠재된 불법 사항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어느 정도 실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실전 경험.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만들어진 IMF와 세계은행은 각각 국제무역의 안정성을 관리하고 또 단어가 나옵니다. 개발도상국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두 단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조직은 엄청나게 크다. 이 뜻은 뭐예요? 이미 전 세계가 이들 조직 안으로 다 들어와 있다. 통제되고 있다.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조직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IMF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암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이를 둘러싼 정보량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은행, 규제기관 및 금융기관들이 입법자, 정책 위반자, 경제학자 및 기술 간의 지식 격차를 인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직원들은 금융 관련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 이 기술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세한 내용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 간의 그 지식 격차를 일단 인식을 하고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자체 연구를 위해서 러닝코인을 런칭을 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IMF와 세계의 은행들 직원들 사이에서 강력한 기술 지식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어쨌든 글로벌 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기술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출시를 한 겁니다. 제가 부가 설명을 달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감시하고 어떤 정책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느 기관도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으로 실제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밀리에 붙여졌다는 겁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 이 조직이 미래의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다. 미래 정보에 입각한 결정. 한마디로 글로벌 단일 화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전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세계은행의 주요 임무는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의 계획에 그들이 관여하는 것은 미래의 암호 기반의 대출을 실험할 의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게 또 무서운 얘기 나오죠. 여기에 왜 IMF와 WB가 같이 합작해서 런칭을 했냐. 그 의도가 이제 모두 다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가 IMF가 좋은 의도로 달러를 이제 빌려주면서 좋은 의도로 접근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달러의 노예가 됐죠. 다시 한번 WB는 암호 기반의 대출을 실험할 의도. 이 뜻은 뭡니까? 앞으로 출시할 글로벌 단위 화폐들을 이제 많은 기업들, 국가들에게 대출을 해줄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지는 이제 제가 하편에서 조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는 글로벌 이 통화, 가칭 피닉스,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통화는 IMF 그 SDR, 특별 인출권에 편입을 시켜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편리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블록체인 기반의 그 기술들이. 그래서 굳이 반강제가 아니더라도 기업들은 신속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통화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로스차일드 기관지, 이코노미스트와 그리고 최근 IMF 행보가 암시하는 것을 모두 다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1988년 당시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는 2018년에 글로벌 통화 시스템을 위한 준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그것이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결국 IMF 특별 인출권 이 바스켓의 피닉스로 불리는 가칭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실제로 이제 편입될지 몰라요. 가칭 피닉스로 불리는 글로벌 통화를 편입시켜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8년 이코노미스트에서 언급했듯이 IMF는 회원국에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유가 아닌 권고를 할 것이고 금융 엘리트에 맞서느냐, 바리케이트를 치느냐의 그 선택지를 각 정부에게 제공할 것이다. 근데 거부할 정부 있어요? 거부할 정부 없습니다. 금융 엘리트들에게 대항해서 우리는 그거 사용 안 할 거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그 1988년도에 내용 보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법정 화폐들의 가치는 심하게 가치가 손상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가치가 손상이 되면 누가 사용합니까? 그 화폐를. 당연히 대체되는 그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 금융 엘리트들이 원하는 이 피닉스, 가칭 피닉스라고 불리는 이 글로벌 통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권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에게. 또한 세계 경제를 컨트롤하는 미국의 역할과 세계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는 금융 엘리트들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신세계 질서를 위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의 지위가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를 해놨어요. 이미 1988년도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버냉키의 양적 완화는 그 신호탄이 되었을 것이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그리고 달러 자체의 지위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금융위기이며 이와 더불어 엄청난 수준의 양적 완화를 단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것은 이미 시점에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그 경제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기사들을 통해 보았듯이 리가르드 총재는 거래에 있어서 익명성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이 감시되어야 하고 규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중앙 집권 방식으로 모든 것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게다가 모든 거래를 감시하려면 이때는 좀 IT 분야에 계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거래를 감시하려면 결국
트랜잭션이라는 원장이 추가되어야 되거든요. 이 기술이. 그런데 블록체인의 그 패브릭에는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 이 트랜잭션 원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핑계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트랜잭션 원장을 이용해서 모든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장 내일이라도 구축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IMF에서. 근데 지금 러닝코인을 지금 출시를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감시할 건지, 그리고 어떤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할 건지,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다 이제 결정을 하는 기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간 중앙은행들이 만들어낸 환경, 여기서 말한 환경은 이제 제가 작년부터 쭉 언급해온 환경입니다. 양적 완화와 저금리로 만들어낸 이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 모든 거품이 이제 막 터지려 하고 있다. 연준은 처음부터 지금의 경제가 오직 유동성으로만 유지될 수 있으며 금리를 올리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준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엘리트들이 모를까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감춰진 그 잠재된 위험, 약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가 가진 체력보다 무리한 수준의 금리를 올리면서 2018년에 하반기에 시장에 경고등을 켰죠. 그리고 경제가 좋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무리하게. 그리고 지금 이 퍼즐들을 쭉 맞춰보니까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런칭한 러닝코인의 연구가 끝나면 IMF는 달러 지위를 대체할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서 SDR에 편입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꾸로 말해서 달러 지위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그동안 탈도 많았던 피아트 머니 시스템, 그러니까 불안화폐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불안화폐 시스템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할 금융위기가 임박했다는 뜻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인류는 경기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이런 불안화폐, 근본위 화폐와는 영원히 이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수십 년간 이들의 계획이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대한 금융위기를 일으킬 거고, 혹은 그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 지위를 박탈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양적 완화가 시작될 것임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혹은 이 시기에 아마도 IMF가 달러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암호화폐를 SDR에 편입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시기에 달러 가치는 심하게 이제 손상받을 수밖에 없고, 달러 가치가 심하게 손상받는다는 얘기는 그와 더불어 모든 국가의 종이 화폐가 가치가 폭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미 대체할 수 있는 통화가 편입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과도기를 최소화하고 바로 글로벌 단일 화폐로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달러 지위를 박탈시켜야만 글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건 간단한 논리입니다. 지난 경기 침체 사이클 또는 금융위기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마다 가장 큰 수혜를 본 그룹이 누굽니까? 글로벌 금융 엘리트들이에요. 혹자들은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위기를 빠뜨리고 이러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금융 엘리트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반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위기를 만들어내면은 자산 디플레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자산을 헐값에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엄청난 자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헐값으로 떨어진 그 자산들을 쉽게 매입을 하면서 부를 더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위기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금융 엘리트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3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대부분의 부가 금융 엘리트들에게 다 넘어간 상태죠.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해서 바젤 3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이제 바젤 3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젤 3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재무 건전성이라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죠? 이미 10년간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로 이미 피폐해진 많은 기업들,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젤 3에 의해서 이들은 결국 파산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산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번 사이클이 마무리되면서 거의 모든 자산들을 움켜쥔 상태로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통제, 감시 이런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전략은 사실상 너무 노골적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다 되돌아봐서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니까 지금 이 과정에 지금 이미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 지금 드러난 정황들, 팩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일맥상통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황들이.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그 통화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대체적으로 어렴풋이 그림은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4차 산업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계획하는 게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입니다. 일단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 위기 이런 거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면. 근데 지금 일단 IMF가 공식적인 행보를 이제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IMF의 행보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결국 글로벌 커런시에 있어서 IMF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금융 엘리트들이 지금 패권을 잡고 있잖아요, 사실상. 미국이 패권을 잡은 게 아닙니다. 이거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미국이 패권을 잡은 게 아니고요. 금융 엘리트들이 미국의 터전을 내려놓고 패권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패권이 잡은 것처럼 보여지죠. 이들이 원래 어디에 있었나요?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이 기반을 틀고 이제 패권을 유지하다가 미국으로 옮겨온 거예요. 근데 이제 IMF의 힘이 강해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뭡니까? 어떤 국가를 터전으로 이제 패권을 잡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제 감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통제 감시 이런 환경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거다라는 것을 또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다 이거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은 뭐 댓글에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기존에 그 암호화폐에 많이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기타 이 통화들이 앞으로 글로벌 단일 화폐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건 거품 물고 쓰러질 내용들이죠. 근데 그 통화들이 그대로 주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 결국 그 통화들이 다 달러로 표기돼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거래소에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통화들, 달러로 표기되는 이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한번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때 탈출을 하시던지,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버틴다면. 그래서 뭐 혹시 큰 비중을 담고 있다면 뭐 그때 탈출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왜냐?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무엇을 담보로 하는지 이거를 알아내야 미래도 대비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죠. 여기는 뭐 실물, 금, 은 뭐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엄청난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설 이 그룹에 JP모건 회장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미 이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은을 왜 매집했는지 대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